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최근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완연한 조정 분위기로 가고 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또 투자 대안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은 0.8% 정도 하락 마감했죠. 코스피 시장 3일 연속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더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1.56%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차가운 시장, 더 싸늘한 체감지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장이 그동안 좀 너무 달려왔는데 주변 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달려오는 바람에 조금 충격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자, 시장은 지금 현재는 우리 실적 부분들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실적 부분하고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을 좀 반영 중인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좀 특이한 섹터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난주부터 좀 커졌죠. 그러면서 방산 섹터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시장이 보시면 한 2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자, 근데 0.82% 정도죠. 자, 근데 코스피 200 지수는 0.68% 정도가 하락했죠. 자, 이 얘기는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빠졌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1.56% 정도 하락했는데 코스닥 150은 1.42%가 하락했으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하락이 좀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차가운 체감지수, 차가운 시장, 더 싸늘한 체감지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이죠. 자,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느끼기에도 차가운 그런 시장이었고요. 오늘 조금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죠. 지금 이게 장 초반부터 하한가가 5개, 코스피에서 5개, 코스닥에서 3개가 나왔는데 이게 조 단위가 되는 기업들이 그냥 1조 이상 시가총액 되는 기업들이 그냥 아침부터 힘없이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예를 들면 하림지주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하한가로 그냥 두들겨 맞았고요. 또 삼천리 같은 종목들, 이런 쪽도 하한가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뻗대다가 오늘 하루에 이렇게 음선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두들겨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뚜렷한 실적 호전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들은 좀 안 좋은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은 시장의 불안감들, 이런 걸 좀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이, 아시아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자, 중국이 0.78%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홍콩도 마찬가지. 자, 요거 장중에는 더 빠졌는데 얘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0.72%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만은 살짝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대만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보합이고 다른 나라 증시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좀 보게 되면요. 자, 이게 원달러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원달러 차트를 보면 자, 이 부분 때문에 좀 시장이 좀 강한 탄력을 받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까 원달러 환율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죠.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요게 6원 60전 정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요게 보시게 되면 지난주 이틀 동안 약간의 개입이 좀 있었죠, 여기서.
자,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1.5 정도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달러 가치는 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이 원달러 환율이 힘을 못 씁니다. 요거는 우리나라가 13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그다음에 지난달하고 그전달 2개월 연속 경상수지까지 적자가 났죠. 뭐 무역 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요건 쌍둥이 적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때는 조금 당국의 개입이 좀 있었어요. 국민연금이 지금 100억 달러까지, 100억 불까지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뭐 달러를 이렇게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원화가 약세인데 더 약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국에서 야, 이거 300억 달러까지 그냥 우리 니네 달러로 바꾸지 말고 우리한테 원화 맡기고 300억 달러까지 한은에 있는 거 이걸 갖고 주식을 해외 주식을 사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개입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밀렸는데 이거 하나마나 한 게 됐어요. 일단 뭐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나라가 안고 있기 때문에 원화는 좀 더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원달러 환율은 좀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전 고점이었죠. 뚫어내는 모습이에요. 자, 뚫어내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지금 상단이 조금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이쯤 정도, 자, 이까지는 조금 원화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이 정도는 1360원 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원달러 환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들어와 줘야 시장에 탄력이 붙을 텐데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인 모습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에 조금 하락 출발한 후에 그냥 바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바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오장 들어서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으로 마감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일봉이 좀 중요한 그런 자리에 와 있죠. 자, 일봉은 지금 22평선 근처까지 다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 22평선 근처 정도까지 하락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워낙 좀 시장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22평선 자체도 이렇게 강하게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이거를 단번에 깨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지지시도 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거를 뭐 깬다고 하더라도 뭐 리바운딩 한번 나오는 그런 모습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좀 반등이 나오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지나 혹은 붕괴되고 난 다음에 반등은 있을 텐데 그 반등 나올 때 그 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강도가 좀 강하지 못한다라면 뭐 시장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뭐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요거는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많이 빠졌죠. 살짝 오전장에 장 초반에 살짝 플러스도 나기도 났었어요. 요거는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요런 것들이 플러스가 나면서 조금 플러스가 나기도 했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1% 이상. 그러다가 뭐 오후장 내내 뭐 이렇게 좀 뚜렷한 반등 시도를 못하는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좀 차이점은 코스피 시장은 21 이평선을 일단 지지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2평선을 완전히 좀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 빨간 선이 22평선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워낙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깬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깨고 뭐 이렇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깼다가 지금 깨는 모습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반등 시도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22평선도 뭐 탈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일단 뭐 지금 깬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깼다가 반등 나오는 과정, 그런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보다 상승폭이 워낙 컸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동향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좀 살펴보면요. 자,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 전환을 했는데 그렇게 뭐 크게 많이 매도는 아니었죠. 자, 뭐 한 34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장중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 뭐 조금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금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게 그런 거죠. 외국인들이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뭐 그런 의문을 우리는 한번 좀 달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매수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에처럼 강하게 이걸 매도 호가에 있는 걸 먹으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도 좀 수동적으로 대놓고 그냥 사고 있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외국인들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 이 코스피 시장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그 코스닥 시장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은 조금 좀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외국인들이 기관들하고 좀 많이 팔고 있죠. 자, 6일 연속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 순매도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시작해갖고 오늘까지 이 외국인들은 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를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1조 넘게 매도를 했고, 자, 그리고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 기관들 전체로 따지면 4조 이상 매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뭐 기타 법인도 마찬가지, 뭐 이거 두 개 합치면 5조 정도잖아요. 두 개 합치면 5조 정도인데 기타 법인도 1조 4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기타 법인이다라는 거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법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거는 뭐 거기는 뭐 자사주도 포함이 돼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개인들이 6조 넘게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 하면 개인들이 6조를 넘게 매수한 거 뭐 좋죠. 근데 1월 달에 우리 신용잔고가 1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잔고가 약 7조 4천억 정도 됐습니다. 7조 4천억 정도 됐는데 지난 주말에 이 코스닥에서 신용잔고가 10조 4천억이에요. 자, 그러면 반은 돈으로 사고 반은 현금으로 사고 반은 신용으로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급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것만큼 상당히 좀 우려되는 뭐 그런 수급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코스닥 시장도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워낙 좀 많이 빠졌죠. 굉장히 좀 많이 빠진 모습이었는데 뭐 800포인트에 있는 게 23포인트씩 이렇게 빠졌으니까요. 코스피도 23포인트 빠졌다라면 꽤 많이 빠졌네 그러는데 많이 빠진 거죠. 자, 근데 이 부분들이 반등 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나오는 과정, 이런 과정을 굉장히 좀 지금은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거고요. V자 형태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될 거예요. 하지만 V자 형태가 아니라 조금 뭐 이렇게 눕는 하락각도, 하락 기울기보다 이런 기울기보다 약하게 이런 식으로 눕는 이런 반등이 나온다라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수급까지 좀 살펴봤는데 선물 시장 수급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은 오늘 조금 샀죠. 외국인들은 보시게 되면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오늘 하루 종일 완전히 난리였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 오전장에 조금 매수 좀 하다가요. 2,000억까지 매수를 했었습니다. 2,000억까지 매수를 하니까 시장이 뭐 조금 선물 시장이 조금 현물 시장은 반등이 안 나왔는데 선물 시장은 조금 반등이 나왔었어요, 장중에. 그러다가 또 이거를 마이너스 2,000억까지 줄입니다. 장중에 오전장에 2,000억 샀다가
2천억 매도로 줄였다가 이게 종가 무렵에 또 순매수로 전환되더니 결국은 1,000억 정도 순매수한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 추세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굉장히 단기 매매를 하면서 뭐 단기 매매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게 지난주에 선물 쪽에서 결정적으로 이 시장에 힌트를 좀 줬는데요. 이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돈을 잃었으면 누군가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고요. 또 외국인들이 돈을 벌었으면 누군가는 잃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수급이 조금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수급이었습니다. 자, 이 외국인들 수급하고 금융투자 이 파생 쪽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이게 조금 반대로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외국인들 실제로는 외국인인데 금융투자로 잡히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때 5,3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죠. 5,300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으면 시장 자체는 좀 올라와야지 정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날도 오히려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수급이 이거 시장 좀 안 좋겠는데? 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보여준 그런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금융투자 쪽이 3,800억이 매도가 잡혔으니까 이 부분들은 약간 좀 섞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 선물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 저항선은 335에서 340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면 요거를 연결 선물로 놓고 보면요. 연결 선물은 만기가 가까운 최근 월물을 쭉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36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갭이 하나 강하게 좀 크게 떠 있는 그런 게 있죠. 작년 6월 달이었습니다. 아마 요거를 지금 3주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2주 전에는 요게 최대 저항선일 겁니다. 뭐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는 요걸 좀 뚫어줘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 주에는 이 최대 저항선을 앞두고 좀 밀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뭐 좌절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일단 반등 나오는 과정은 봐야 되겠지만 좌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돌파에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옵션 시장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자, 지금 뭐 콜옵션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만기가 이때부터죠. 자, 콜옵션 쪽에서 매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금융투자는 뭐 크진 않지만 조금씩 이 콜옵션 쪽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들은 지금 콜옵션 쪽은 매도를 하고 풋은 매수를 하고 있죠. 풋 쪽 수급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늘. 자, 이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164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6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이 외국인들이 조금 풋 쪽에서는 손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월물 초에는 이렇게 매도가 많았습니다. 매도가 많았었는데 이게 주가가 좀 많이 이때보다는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풋옵션 가격이 올라와서 지금 순매수가 한 80억 정도 누적으로 보면 그 정도로 잡히는데 요거는 풋매도 들어갔던 부분들 요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은 좀 손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지난주부터 외국인들 이 풋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 뭐 풋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콜옵션에 대해서도 매도를 계속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은 콜 매도 포지션을 점점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거니까 야, 시장이 강한 탄력은 받기는 어려워라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 섹터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니 해도 가장 강했던 섹터는 방산이죠. 방산 섹터가 가장 강했는데 자, 뭐 요거는 지난주에 목요일날 진시진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뭐 그런 얘기들 하시면서 조금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는데요. 러시아도 그런 위협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우리가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에다가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만약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북한에 우리의 최신 무기를 지원한다라면
한국이 과연 뭘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라는 아주 정말로 독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쪽 섹터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리고 지금 5월 달 정도에는 이 우크라이나전에서 굉장히 큰 전투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서방 쪽에서 뭐 전차, 자주포 이런 것들 루마니아 쪽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5월 달이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라스푸티차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가을에 우크라이나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얼기 전에 완전히 이 도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포장해 놓은데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뭐 1m씩 된다 그래요. 이렇게 진창으로 변해서 기동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땅이 얼었다가 봄에는 땅이 다시 녹죠. 그래서 땅이 녹고 난 다음에 그 땅이 굳지 않았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달 정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진창이라서 대규모 전투를 치를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5월 중순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 땅이 굳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5월 달에는 대규모로 전투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면이고요. 자, 우리나라 방산 수출 굉장히 많이 되는 거 아시죠? 작년까지 우리나라 누적 방산 수출이 79조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는 100조를 넘길 거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자, 그래서 올해만 우리나라에서 목표하는 방산 수출은 20억 달러 이상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근데 뭐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방산주들은 뭐 다 괜찮은, 실적도 괜찮고 좋다라는 얘기죠. 자,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현대로템은 폴란드에다가 K2 자주포, 우리 방산 쪽에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차는 현대로템, 자주포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투기 이런 것들은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것들, 물론 뭐 지금 천무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합니다만 미사일은 LIG 넥스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대로템은 전차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1차로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물량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합니다. 근데 2차분부터는 500대 정도 규모예요. 요거는 폴란드에서 생산을 합니다. 괜히 여기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 쪽에서 생산했을 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을 하겠죠. 폴란드 쪽에 이걸 유럽 수출의 전진 기지로 삼을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K2 흑표전차에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노르웨이 쪽은 물 건너갔죠. 독일 레오파르트를 선택을 했는데 그거는 성능 평가에선 우리나라가 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나토 국가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독일 전차를 선택했는데요. 유럽 쪽에서도 아마 이 K2 흑표전차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수출이 늘어날 걸로 보여요. 다만 현대로템은 보시게 되면 여기 역사적 고점 있죠. 굉장히 강했던 구간들. 이때 뭐 북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경의선을 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4만 원 정도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거의 그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상승한 부분도 있으니까 뭐 추격 매수는 조금 그렇고요. 풍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풍산도 마찬가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게 모멘텀이 강한 모멘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면 다른 거 아닐 겁니다. 포탄이에요, 포탄. 포탄을 작년에 러시아가 뭐 하루에 4만 발 정도를 쐈고 우크라이나가 6천 발 정도를 쐈다라고 얘기를 하죠. 포탄이 재고가 없어요. 하다못해 미국 국방부에 있는 포탄조차도 좀 지금 재고가 지킬 것들 빼고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 뭐냐 하면요. 이 주한미군이 전에 우리한테 1974년도에 이 포탄을 갖고 와서 너무 오래되니까 야 한국 니들 써라 그리고 준 게 한 30만 발 이상이 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미군에서 대여 형식으로 갖고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뭐 채워줄게 이런 형태였어요. 사서 채워줄게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 이게 30만 발 정도가
30만 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국가기밀이라서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방산업체 전체가 155mm 포탄을 생산하는 게 1년에 10만 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이거 3년 동안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풀로 가동을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 포탄을 만드는 풍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모멘텀을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쪽에 우리 구리 막이 들어가잖아요. 일렉코일이라는. 그래서 이 구리 가격도 작년 7월 달에 7,00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9,000달러 정도입니다.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풍산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눈여겨보시고 실전에서도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이런 거 수출이 되면 탄약도 뭐 당연히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풍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자, 국내외 환경은 증시에는 조금 비우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지금 좀 상당히 이렇게 감산 관련해 갖고 지금 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유가 상승 압력이 있고요. 곡물 가격도 지금 러시아가 뭐 흑해 곡물 수출하는 거 이거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G7 정상회담 전에 지금 각국 뭐 실무자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이쪽에서 러시아 수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흑해 곡물 수출 봉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러시아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인플레에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이걸 20선을 지금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2,5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 뭐 그쪽에서는 반등 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 변곡점은 저는 5월 둘째 주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뭐 이 반등 나오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5월 둘째 주 이후에는 뭐 조금 반등이 시원찮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5월 둘째 주를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좀 공격적인 그런 매매는 자제하시고 일단 뭐 기술적 반등 뭐 이런 거를 노린 그런 매매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저녁에 야인 시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